아직까지도 고기와 지방이 몸에 좋다는 망령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와 식품회사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그들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의사의 논문과 서적들이 방송가와 서점가를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던 고지방 옹호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방이 범인입니다. 이 책은 옴기니의 말이 이 책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고 저자 소개도 잘 되어 있어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10여 년 전 설거지를 하면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나는 당시 단순한 삶과 식물식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였다. 친구가 놀러왔고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가 돌아간 후 허연 기름이 묻은 프라이팬을 보고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 당시 자연주의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당연히 세숫비누와 하이타이, 퐁퐁, 치약과 샴푸와 로션 등을 집안에서 치워버린 터였다. 당연히 퐁퐁이 없어서 기름기를 닦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하, 이런 현상이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한국에서는 기름에 튀긴 음식이 대세로 우뚝 자리 잡았다. 프라이드 치킨이 그렇고 도너츠가 그렇고 돈가스가 그렇고 심지어는 호떡까지 튀겨낸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름 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식물식을 하면 사회생활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고기도 먹어야 하고 동료들과 어울려야 승진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절대 불편할 일 없다고 단언한다. 쑥스럽지만 내 이야기를 해보자. 나는 오랫동안 아침은 안 먹고 점심은 과일만 먹고 저녁은 현미채식을 해오고 있다. 일단 돈이 안 들어 좋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서 좋다. 또한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기를 좋아한다. 고깃집에 가면 평소에 집에서 먹기 힘든 채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고깃집은 정말이지 채식주의를 실천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그렇게 채소를 먹고 나면 다음날 변을 얼마나 시원하게 보는지 모른다. 체중계의 눈금은 어제보다 1kg나 줄어있다. 당신도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 나는 80kg에서 63kg로 몸무게를 줄였다. 너 그 뱃살 어떻게 할래? 소리를 듣다가 총각 몸매시네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30분 이상 걸으면 숨이 찼었는데 5시간 산행도 날아다니게 되었다. 고통스럽던 알러지도 사라졌다. 당연히 20년 넘게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자유인이 된 것이다. 자유인이란 무엇인가? 그것 없이 못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병원과 약과 자동차와 화장품과 샴푸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런 것이 거의 다 필요가 없어졌다. 나는 소년이 강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모습을 보고 집에 있는 컵을 버렸다던 디오게네스처럼 자유인이 되었다. 나는 조금 가난해졌지만 단순해졌고 비로소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음식을 바꾸면 몸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영혼까지 바뀐다. 많은 채식인들처럼 나 또한 그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항상 굶주렸다. 우리 몸에는 기아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이 몸에 들어오면 재빨리 저장해서 만약에 모를 기아 상태를 대비해왔다. 음식은 항상 부족했고 그 부족한 음식에 맞게 인류의 몸이 진화해 온 것이다. 진화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하루에 겨우 한 끼, 많아야 2끼 정도를 먹었으며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육식을 했다고 한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자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한국인은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먹었을까?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고 각종 가짜 기름과 공장식 육류가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의 몸을 퉁퉁 붓게 했고 병의 종류를 늘렸다. 그러던 중 나는 내 절친한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어느 날 집 욕실에서 나오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쓰러졌다. 심장마비였다. 에셀스틴 박사가 말하는 지방 가득한 음식으로 인한 혈관 질환이었다는 말이다. 에셀스틴 박사가 14장에서 언급한 심장병 환자 4명 중에서 1명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 바로 사망이었던 것이다. 한국에서 사망 원인 1위는 혈관 질환인데 하루에 무려 160여 명이 사망한다. 1년에 무려 6만 명이 혈관 질병으로 사망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경기도 가평군의 인구가 매년 한반도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과도한 지방 섭취이다. 무섭지 않은가? 진실은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그런 진실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 단순한 진리를 저자가 직접 체험한 12년의 실험을 통해서 조목조목 증명해낸다. 바로 과도한 지방 섭취가 어떻게 비만을 만들고 목숨을 앗아가는지 설명해 놓았다. 그 해결책을 적어 놓았음도 물론이다. 에셀스틴 박사는 지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그는 12년 동안 동맥경화에 걸려 곧 죽어가는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단순히 음식만 바꿔서 실험에 끝까지 참여한 환자 모두의 목숨을 살려냈다. 무덤에 들어가는 시체들을 끌어내어 부활시킨 것이다. 이 책은 발간 후 몇 년 동안 미국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는 명저 중에 명저로 소문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에셀스틴 박사의 책이 한 번도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들짝 놀랐다. 그러니 이 책을 번역하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즐거웠는지 독자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이 책을 한국에서 거의 처음 영어로나마 읽었고 그것을 아름다운 우리말로 번역까지 하게 된 나는 행운아이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쯤 독자 여러분도 행운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은 몸을 바꾸고 마침내 영혼까지 바꾼다. 당신이 얼마나 행운아인지 알려주고 싶어 나는 지금 가슴이 뛴다. 먹는 것을 바꾸는 것이 난치병의 해결책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심장 혈관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주어진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서둘러서 세상을 떠난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에서 심장혈관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다. 이른바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금하고 현미, 채소, 과일만 먹으면 심장혈관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먹는 대로 피가 달라지고 피가 달라지면 혈관이 달라진다. 좁아져 가고 있던 혈관도 넓어진다. 현미 식물식의 효과는 매우 강력하고 빠르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 저자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할 치료법은 다름 아닌 저지방 자연 식물식이다. 고기, 닭가슴살, 생선, 어패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 모든 종류의 식용유를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이대로 실천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책을 덮어도 좋다. 심장병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병이다. 심장병은 본인이 허락하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이 책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도 고기와 지방이
몸에 좋다는 망령이 이 지구상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축산업계와 식품회사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그들의 수익을 창출해주는 의사의 논문과 서적들이 방송가와 서점가를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던 고지방 옹호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황제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고기와 지방, 채소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이다. 1972년 로버트 애킨스 박사가 다이어트 혁명이라는 책을 내면서 시작되었다. 수도 없이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다이어트를 추종했다. 그런데 2002년 4월 애킨스 박사는 첫 번째 심장마비를 겪는다. 그는 독자들에게 동맥경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1년 후 다시 뉴욕 맨해튼에서 걷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고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게 된다. 검사관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애킨스가 심장마비를 겪었고 신부전 직전이었다고 발표했다. 심장마비로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후 스티븐 버스 박사도 역시 같은 맥락의 책을 썼다. 탄수화물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지방을 먹어야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42세의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로버트 수 박사도 있다. 그는 2009년에 탄수화물이 당신을 죽인다라는 책을 발간했지만 2013년 동맥경화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세스 로버츠 박사는 버클리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다. 고지방 다이어트 옹호자였던 그는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을 먹기 시작했고 2014년 61세의 나이로 산책 중에 쓰러지면서 사망하게 된다. 위에 열거한 모든 사람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 고기와 지방을 먹어야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던 그들 모두 심장마비와 같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말이다. 책의 전반부에 너무 슬픈 이야기만 했다. 그러나 세상엔 기쁜 이야기도 넘쳐나는 법이다. 음식을 바꾸어 사망 직전에 부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고 있다. 내 프로그램에 아주 간단한 규칙을 말해보겠다. 생선 및 고기는 어떠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한다. 우유 및 우유로 만든 어떤 제품도 먹지 말아야 한다. 어떤 종류의 기름도 먹지 말아야 한다. 아보카도 및 견과류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보카도를 제외한 모든 채소, 푸른색 채소, 뿌리식물, 노랑, 빨간, 노란색 등 모든 색깔의 잎채소, 완두콩, 렌틸콩을 비롯한 각종 콩류, 통곡물, 그리고 어떤 첨가물도 없이 통곡물로만 만들어진 각종 빵이나 파스타, 모든 종류의 과일. 이렇게 하면 당신은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사라질 것이다. 식물식이 관상동맥 질환을 치료한다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다. 심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수많은 질병, 중풍, 고혈압, 비만, 골다공증, 당뇨 등을 치료하는 음식을 먹는 셈이 된다. 그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과 직결된다. 또한 음식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만성질환, 발기불능, 유방암, 전립선암, 결장암, 직장암, 자궁암 등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이다. 모든 질병은 혈관병이기 때문이다.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도 몸무게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어진다. 비만이었던 사람은 날씬하게 될 것이며 아무리 먹어도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을 것이다. TV에 나와서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은 당신과 똑같이 신문과 잡지와 책에서 듣고 배운 것을 얘기할 뿐이다. 그들이 당신보다 음식에 대해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다. 의사들의 교육 과정에서도 음식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의 모든 의대생들도 약품 사용법이나 수술법 등만 배운다. 질병을 예방하는 어떤 것도 수업 내용에 없다. 만약 의사가 자연치료와 같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병을 치료한다면 그 의사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료산업은 계속해서 첨단 의료 행위를 의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지금도 당신의 심장병 전문의는 음식보다는 약물보다는 수술을 권할 것이다. 그렇게 권하지 않은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병원의 수입에 방해되는 허접한 의사로 찍혀서 퇴출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서적과 논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의 모든 질병은 음식과 가장 큰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지방은 어떻게 당신의 몸을 공격하는가? 콜레스테롤은 흰색의 기름진 물질로 식물에는 없고 오직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은 인간의 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며 성호르몬의 기본적인 원료이기도 하다. 우리 인간의 몸은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인간은 그것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뿐만 아니라 유제품과 같은 각종 동물성 식품을 매일 먹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을 인간의 몸에 억지로 구겨 넣는 일과 같다. 의학계는 콜레스테롤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그 중 하나가 고밀도 지단백질로 불리는 것인데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의학 전문가조차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실이 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을 예방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그런 행위가 간을 파괴하고 손상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저밀도 지단백질, LDL로 불리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다. 이것이 혈관 내에 지나치게 많을 경우 혈관 내벽에 달라붙는 성향이 있어서 혈관을 좁히는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므로 결국 혈관들이 모두 막히게 된다. 플라크가 오래되면 조직에 흉터가 생기고 칼슘화가 진행되어 딱딱해진다. 당연히 플라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맥을 좁게 만들고 막아버린다. 심하게 막힌 동맥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정상적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좁아진 동맥혈관이 가슴 통증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된다. 동맥이 막혀버렸으니 혈액은 더 이상 순환하지 못해서 심장은 멈추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이고 이것이 바로 심장마비이다. 최근에는 스텐트 시술이 더 빈번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첨단 의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자들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바이패스 시술을 받게 된다. 혈관 확장 시술을 했던 동맥혈관은 다시 막히게 되어 있다. 새로 개발된 약물 방출형 스텐트도 결국 몇 년이 지나면 또다시 동맥을 막히게 한다. 왜냐하면 코팅된 약물이 혈관 내피의 자연 치유 능력 또한 억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지도 않고 몸에 아무런 상처를 입히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식물식을 하라.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어라. 이렇게 간단하다.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도 간단하다. 나는 이 책의 여러 장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살을 뺄 수 있고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심장병을 비롯한 어떠한 질병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살이 찌는 이유. 살은 왜 찌는지 생각해보자. 인간이 섭취한 음식의
독성 물질이 있으면 간에서 1차로 걸러진다. 걸러지지 못한 독성 물질은 신장으로 보내 여과 시스템을 통해 제거한다. 배출하지 못한 독소는 체내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독소가 10개인데 매일 15개씩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이때 우리의 현명한 몸은 살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렇다. 바로 지방세포다. 살이 찌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의 자생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지방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데 독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늘려서라도 독소를 저장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마디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살기 위해서 몸을 불린다는 말이다. 당신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독소가 가득한 음식만 먹는다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지방은 또한 수분과 친화력이 있어서 수분도 불러 모아서 독소를 저장한다.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살이 찌는 대부분의 사람은 독소를 많이 품은 음식, 즉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을 좋아한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동안 이런 독극물들을 대량으로 먹을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소에게 정상적인 사료를 먹이면 살이 안 찌기 때문에 산업 오수와 기름을 첨가하면 30%나 더 빨리 체중이 불어난다. 소에게 그런 독성 물질을 먹이면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 독성 물질을 지방과 수분 속에 품어서라도 살기 위해 살을 찌우는 것이다. 소도 살기 위해 몸을 붓게 만드는 것이다. 죽지 않기 위한 소의 자기 처방인 것이다. 인간도 살찐 소와 똑같이 살기 위해 살을 찌운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해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살이 빠지는 방법은? 그렇다. 독성 물질을 몸에서 몰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는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만 하면 평생 살이 안 찐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독성 물질을 몰아낸다는 말인가? 이제까지 내가 계속 주장해온 식물식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아주 많은데 이것이 독소를 배출하는 천연약품이다. 또한 각종 통곡물에는 섬유질이 많은데 이것이 몸속에 기름때를 몰아주는 청소부라는 말이다. 나는 식물식 프로그램을 실천하면서 진화론에 관한 책들과 건강과 의학 서적을 참 많이 읽었고 채식 의사들과도 많은 토론을 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인간이 침팬지에서 갈려나와 식물식을 하면서 진화했고 식물식을 하도록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침팬지는 인간과 유전자가 96.4%가 일치한다. 침팬지는 거의 대부분 과일과 나뭇잎을 먹으면서 산다. 침팬지나 우리 인간이 육식동물로 진화했다면 우리에게 악어나 사자처럼 고기를 뜯어먹기 좋게 송곳니가 발달했을 것이다. 인간의 치아 구조는 과일을 베어 먹기 좋게 앞니와 송곳니가 나 있고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갈아 먹도록 어금니가 발달되어 있다. 만약에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면 사자나 호랑이나 개나 고양이나 악어처럼 아주 날카로운 송곳니가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내장 구조는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소화하기 쉽게 장의 길이가 10m 정도로 길게 발달되어 있다. 만약에 인간이 육식동물이라면 동물성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자나 호랑이처럼 장이 짧게 발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손은 또 어떠한가?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얼룩말과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갖추었는가? 우리의 손은 겨우 과일을 따먹거나 채소를 채집하거나 뿌리 식물을 뽑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그렇게 700만 년 진화해 온 것이다. 인간의 후각은 또 어떠한가? 야생의 세계에서 사자는 2km 밖에 있는 들소의 냄새를 맡아낸다. 하이에나는 죽은 시체의 냄새와 피냄새를 반대편 산에서도 맡아낸다. 당신의 집에서 키우는 개도 멀리서 달려오는 당신의 발자국 소리와 냄새를 정확하게 알아차린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 불로 굽거나 양념하지 않은 야생 그대로의 고기 냄새를 우리 인간은 맡아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의 후각은 야생 그대로의 사과, 포도, 복숭아 향기는 사자보다 하이에나보다 더 잘 맡아낸다. 더 이상 인간이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호모 사피엔스보다 먼저 출발한 호모 에렉투스는 육식동물로 밝혀졌다. 그들의 뼈를 분석한 과학자들은 30세 이상을 산 호모 에렉투스의 뼈를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식물식 인간인 우리 진짜 조상 호모 사피엔스는 20만 년 이상 식물식을 해옴으로써 현재의 긴 수명과 건강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1만 년 전 우리 인간은 각종 동물을 인위적으로 사육함으로써 과다한 육식 생활을 하게 된다. 거기에다 비교적 최근의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은 각종 공장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비만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동물은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인간 또한 수백만 년을 진화해 오면서 그 능력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각자 스스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상업자본주의의 병원과 의사들이 왜 그렇게 수술에 열광하는지 당신은 짐작했는가? 맞다. 바로 돈 때문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내 양심은 지금 시험대에 서 있다. 지금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의료계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 책을 읽게 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매달리는 이유는 인생에 참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내가 몇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약과 수술로는 비만과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신념에 따라 돈과 명예를 버리고 채식 의사의 길로 늦은 나이에 방향을 선회하였다. 내가 주장하는 식물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인간이 먹던 대로 먹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초원을 뛰노는 말이 풀만 먹고 진화했듯이 말이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사자가 얼룩말과 사슴을 먹고 진화했듯이 말이다. 초원의 얼룩말 중에서 살이 너무 쪄서 달리지 못하는 과체중의 말이 있던가? 초원을 호령하는 사자 중에서 너무 살이 쪄서 침대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자가 있던가? 당신이 불과 일주일만 식물식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 식물식 동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과의 향기를 느끼게 되고 양배추의 아삭아삭한 촉감을 즐기게 되고 찐 감자와 현미밥의 달콤함에 빠져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조상들이 먹던 그 음식에서 말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일주일, 한 달을 통과할 수 있고 마침내 배부르면서도 평생 살찌지 않는 날씬한 몸매와 투명한 피부를 가지면서 살게 될 것이다. 심장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라는 말 또한 평생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말이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을 것이다. 궁금한 점도 많을 것이다. 내 환자들이 내게 물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한다. 내가 과연 식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보상이 고통보다 10배는 크다. 바로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3달만 꾸준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식물성 기름을 끊으면 놀랍도록 체중이 감소한다. 3달만 지방 섭취를 하지 않으면 중독 증세는 사라질 것이다. 또한 예전에 몰랐던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의 맛이 이렇게 좋을지 몰랐다고 감탄할 것이며
식물식만으로 이렇게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음에 놀라워할 것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식물식 위주로 음식 습관을 바꾸는 초기에만 엄격히 지키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식물식의 맛에 대한 놀라운 발견과 날씬해진 몸매, 날아갈 것 같은 몸과 마음이 보상으로 뒤따르면 초기의 두려움이 참으로 어리석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된다. 식물식을 하면 지방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지방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30년을 연구한 전문가가 당신에게 드리는 정답이다. 식물식만으로도 지방을 10%나 섭취하게 된다는 말이다. 10%는 아주 이상적인 지방 함량의 식사이다. 이 10%는 심장을 전혀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건강 상태로 이끄는 최적의 지방 함량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단백질이 부족할 염려도 전혀 없다. 내가 추천한 이런 재료들을 골고루 충분히 섭취하기만 하면 50에서 70g 정도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아주 적절한 분량이다. 식물식을 하면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퍼부어대고 있는 광고를 아직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고기나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통념이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과도한 동물성 기름과 단백질 섭취는 당신의 몸을 황폐화시킨다. 과도한 단백질은 뼛속에 칼슘을 용해시켜 신장으로 많은 양의 칼슘이 배출되게 한다. 뼈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잘 부서지는 상태, 즉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킨다는 말이다. 눈을 돌려 자연을 보자. 코끼리는 무엇을 먹고 저 강한 뼈를 만들어 저렇게 큰 몸을 유지하는가? 성인 코끼리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소의 젖을 먹는 것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식물식만으로 인류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운동선수들의 이름을 여기서 열거하기엔 숫자가 너무도 많다. 타고난 유전자가 좋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나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계란에 베이컨에 치즈에 돼지고기를 먹었는데도 지금까지 팔팔하십니다. 나도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 굳이 식단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지요? 나는 이런 대답에 비유 한 가지를 들겠다. 신호등이 없는 복잡한 사거리에서 고급차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흡사하다. 몇 번은 사거리를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결국 사고를 입게 되는 경우는 똑같다. 할아버지는 물론 콜레스테롤을 잘 제거하는 신체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손자도 할아버지와 똑같은 유전자 시스템을 가졌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더해져서 혼합된 유전자를 가졌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가졌던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셰익스피어가 말했다. 죄는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온다고 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항상 이 말을 생각하고 있다. 성경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쓰여 있다. 나는 그 욕심을 식욕으로 대체하고 싶고 식욕 다음에 괄호를 열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 식물성 기름을 꼭 넣고 싶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식욕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는 환자들과 처음으로 상담할 때마다 이런 약속들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한다. 첫 번째 당부는 어쩌다 한 번인데 뭐가 어때? 라는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것이다. 맛있는 음식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것들만으로도 당신은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전반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로 식사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고기를 먹는다면 당신은 1년 150일 정도를 기름진 음식으로 당신의 몸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적당히 타협해서 골고루 먹는 습관은 식문식의 장점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뿐이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할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줄인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에 2갑씩 피우던 니코틴 중독자가 반갑으로 줄인다고 해서 니코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매일 도박하던 사람이 일주일에 두세 번 줄인다고 해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겨우 이 정도의 지방인데 뭐가 어때? 라는 생각이 당신을 비만과 심장병이라는 감옥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내 친구 변호사 한 명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큰 병이 걸릴 때까지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지? 나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심장병 환자 4명 중에서 1명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이 바로 사망이라고 말이다. 이처럼 지방의 섭취를 완전히 끊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헤로인, 코카인, 니코틴을 끊는 방법과 똑같다. 바로 한 번에 딱 끊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다. 어느 정도 허용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살을 뺄 수 없고 음식 습관을 바꿀 수도 없다. 설령 어느 정도 살을 빼서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해도 그들 대부분은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고 당연히 다시 살이 찌기 마련이다. 오히려 더 찌는 것이 현실이다. 마약을 조금씩 줄여서 마약을 끊은 마약 중독자가 없듯이 담배를 조금씩 줄여서 담배를 끊은 사람이 없듯이 술을 조금씩 줄여서 술을 끊은 알코올 중독자가 없듯이 한 번에 딱 끊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다. 3달만 지방 섭취를 하지 않으면 중독 증세는 사라질 것이다. SSTN 프로그램 12계명. 첫 번째, 육류를 먹지 마라. 두 번째, 닭고기를 먹지 마라. 세 번째, 생선을 먹지 마라. 네 번째, 어떤 종류의 유제품도 먹지 마라. 다섯 번째, 계란을 먹지 마라. 여섯 번째, 어떤 기름도 먹지 마라. 일곱 번째, 현미를 먹고 통곡물 제품만 사용하라. 여덟 번째, 과일 주스를 마시지 마라. 아홉 번째, 견과류를 먹지 마라. 열 번째, 아보카도를 먹지 마라. 11번째, 코코넛을 먹지 마라. 12번째, 콩 제품은 조심해서 먹어라.